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2019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정안에서 판사가 반말투로 위압적으로 구는 등 일부긴 하지만 여전히 구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필요 없는 공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형별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물을 뿌리고 폭언을 한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월 3일) 법일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보 감염증 정도로 번역되는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친 말인데 신종 코로나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처벌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SNS에서 떠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제주대병원 갈 일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공유한다며 금방 제주대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뉴스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주대병원 관계자에 들었다며 혹여 제주대병원 갈 일이 있으면 위생관리 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톡은 제주도를 여행 다녀간 중국인이 중국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결합하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그럴듯하게 정보 출처까지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제주대병원은 물론 제주도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마치 진짜 정보인 양 SNS에서 횡행하며 필요 없는 파문과 공포만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이런 가짜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병원 확진자 카톡처럼 확진자 이동 경로 등 허위 위치 정보 유포입니다. 제주도 카카오톡 외에도 앞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A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 경남 B병원에 의심자가 격리 조치됐다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경찰은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같은 공적 조직에 대한 허위 가짜뉴스의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개인 영업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법 137조에 보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병원이나 약국, 식당, 미용실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더라 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때문에 특정 병원에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가짜뉴스는 확진자 신상에 대한 유언비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서울 강남 인근의 호텔, 성형외과, 음식점, 약국, 한강, 그리고 일산 어머니 자택 등 행동 반경이 컸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텔 등을 언급하며 불륜이다, 아내가 아닌 여자랑 다녀서 몸살기를 숨겼다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아무 여과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 올리는 사람, 유포한 사람 다 처벌이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 둘 다 처벌됩니다. 확진자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알 거 아니에요.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 없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가서 형법 307조 2항에 보면은 이제 비방 목적 없이 허위 사실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의 또 다른 유형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지난 1일 트위터 계정이 영구 폐쇄된 제로해지라는 아이디를 쓰는 금융시장 전문 블로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제로해지는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 배후에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계정이 영구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는 식의 아무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더 확산하거나 유발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처벌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그 유튜버 영상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면 그거는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닌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를 뿌리는 경우엔 처벌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 기자님한테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면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올린 것만 갖고는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일 인포데믹, 정보 감염증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으로 사람들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제 등은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국민 안전을 저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 정도가 소속된 17,000명 넘는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2019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가 12회째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아본 판사들을 상대로 여러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재판을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만큼 전국 모든 법원 판사들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들만 유효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2019년은 1,047명의 판사가 유효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42점으로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은 평균 99.2점을 받은 최유신 서울 서부지법 판사 등 7명입니다.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하위 법관에 선정된 판사들은 그럼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위 법관의 경우엔 사안이 사안인 만큼 10명 이상 변호사의 평가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 선정했는데 평균 18.6건의 평가에 평균 점수는 57.24점에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명이 낙제점을 받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는데 서울변회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증인 신문 시 졸다가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냈다.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 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C법관도 고압적인 말투에 더하여 조정기일의 재판장으로서 조정 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 진행이 어려웠다.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 D법관은 결론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였다. 고압적인 태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 판결문에 쟁점 사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이 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겁에 질린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앉아있던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석에 서게 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하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입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 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 기회와 입증 기회의 차단 등이 여전히 법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의 지적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대다수 판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겠지만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론과 생사가 달라진다면 사법 신뢰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변에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 결과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는 한편 우수 법관 및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에 대해선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교사의 신상을 알려준 어린이집 운영자, 교사의 신상을 유포한 맘카페 회원들, 교사의 물을 뿌린 아이 가족,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0월 11일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 드림파크 나들이를 가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나들이 당일 인터넷 맘카페 회원인 27살 B씨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인천 지역 맘카페에 게시하고 30살 C씨가 B씨의 글을 캡처해 퍼나르면서 번졌습니다. B씨는 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로 해당 교사의 실명을 유포했다고도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인 D씨는 B씨의 게시글을 본 학부모가 교사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교사의 동의 없이 실명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튿날인 10월 12일엔 이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의 이모 49살 E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교사 A씨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교사 A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삽시간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A씨는 게시글이 올라간 지 이틀 뒤인 무릎 꿇고 물뿌림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3일 새벽 2시 50분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5만 6천 명 넘게 동참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모두 4명이 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맘카페에 올린 B씨와 이를 퍼나른 C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A씨의 실명을 알려준 어린이집 운영자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A씨에게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냐며 얼굴에 물을 뿌린 E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E씨가 유일합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E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숨져 처벌 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의혹을 맘카페에 올린 B씨와 이를 퍼나른 C씨에 대해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인터넷 카페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안이고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부모의 실명을 알려준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학부모들에게 이미 실명이 공개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인 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 없는데 세 사람이 거푸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어버리기 십상이니 말을 하는 쪽도 듣는 쪽도 진실과 거짓을 잘 가려서 경계해야 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무겁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집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